안녕 얘들아. 오랜만에 인강을 찍는데 이거 찍는 이유는 블랙라벨 기존에 했던 거 덜 나간 부분을 쌤이랑 인강으로 보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주 한 많으면 4작품, 한 3, 4작품씩 이게 인강으로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쌤이 이렇게 인강 찍는 과정에서 질문도 해소를 해주려고 하니까 모르는 게 있거나 꼭 풀이 과정에 필요한 것들은 개인톡이나 아니면 공지 올리는 톡에다가 이런 문제 모르겠어요 라고 꼭 올려줘.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 얘들아 98페이지입니다. 98페이지. 고전 시가부터 한번 가볼게요. 요거를 달아야 되나? 잠시만. 되겠다. 그냥 할게. 자, 먼저 우리 가작품을 보면 소상야우라는 작품이 있고 나에는 서경별곡, 그 다음에 다는 상사별곡이라는 게 있구나. 자, 그러면 보기 지문이 38번에 있기는 하지만 글쎄 그냥 기억과 관련된 고사라고 하니까 이건 문제 풀 때만 확인하도록 할게. 자, 그럼 가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떡하지? 내가 이거를 잠시만. 이렇게 해서 할게. 자, 먼저 가작품입니다. 가. 소상강에서 밤에 비가 올 때 부르는 노래네. 한번 볼게요. 단풍잎 갈대꽃이 흐드러진 강마을은 가을인데, 그럼 가을에다가 동그라미 해주고 위에다가 뭐라고 써줘야 돼? 시간적 배경이라고 써줘야겠네. 시간적 배경. 우리 자주 했었다. 이 정도는 이제 자동화돼서 나와줄 수 있어야 돼. 그 다음 이 가을에 강바람이 비를 몰고 와서 조각배, 되게 작은 배에다가 비를 뿌리고 있대요. 그 다음 나그네의 삼경, 11시에서 1시경입니다. 되게 감성 충만한 그때야. 자, 삼경의 꿈에 해오라기는 돌아오고 우리 해오라기 밑줄 긋고 밑에다가 백로라고 하나 써줍시다. 이거 옛날에 한번 나온 적 있어서 2번 나왔으니까 조금 익숙해져야겠지. 이 백로는 돌아오고 임 그리워서 죽은 상비의 근심을 나누어 볼까나. 자, 상비의 근심 밑줄 딱 그어놓고 고사를 주기는 했지만 맥락으로 볼게요. 얘가 왜 죽었어? 임이 그리워서 죽은 상비래. 그치? 그럼 상비의 처지는 알겠네. 근데 그 근심을 나누어 본다고 하는 거 보니까 임 그리워 요거는 화자의 처지기도 하겠다. 화자의 상황. 그러면 우리 상비와는 동병상련의 관계겠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내용으로 딱 보면 그냥 쓸쓸한 상황에서 그 다음에 임 그리워서 상비의 마음을 같이 나눠본다 하는 내용이 전부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구조입니다. 구조. 자, 줄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4줄이네. 그러면 기승전결의 구조겠고요. 기승전결 써줘. 그리고 또 얘네들을 두 줄 묶어봤더니 성격이 유사하게 묶이네.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줄에서는 그냥 경치만을 딱 얘기하고 있어. 선경의 구조고. 그 다음에 뒤로 가니까 나는 나그네야. 나그네 하면 바로 쓸쓸함이라는 정서 떠오르지. 그리고 나서 어떤 근심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후정의 구조로 나아가고 있구나.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소상야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나 작품을 가보니까 이번에 나 작품은 서경별곡을 다루고 있네. 요거 우리 언제 봤어? 내신 때도 많이 봤을 텐데 이 서경별곡 그 자체를 배운 게 아니라 가시리를 배우고 항상 그 이별에 대한 태도가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할 때 그 적극적인 대표적인 작품으로 나왔었던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따가 내용을 보겠지만 먼저 갈래부터 정리해 보도록 할게. 자, 첫 번째. 먼저 연이 지금 3개로 나눠져 있어. 그치? 사면으로 나누고 머리를 왜 자꾸 긁지? 간지럽네. 자, 연이 3개로 나뉘어졌어. 다시 말해 분연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위 두어렁정 다링디리라고 해서 뭔가 쓸모없어 보이는 말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네. 맞아요. 후렴구입니다. 그러면 분연체이자 후렴구가 들어간 거 이거 무슨 갈래? 그렇지. 고려가요 갈래겠네. 고려가요. 그래서 쌤 방금 얘기하긴 했지만 이 갈래상의 특징 정말 간단하게만 정리하자. 고려가요라는 거 당연히 고려 때 불렸을 거고 특징이 있다면 보통 문학작품은 배운 사람이 불렀지만 고려가요만큼은 누가 불러? 평민이 불렀다라는 거 기억하기. 그리고 나서 고려가요의 우리 갈래상의 특징 앞자만 따가지고 외웠었지. 몇 분 후? 3분
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각 뭐의 줄임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3이란 거는 이 박자가 몇 박자? 그렇지, 세 박자기 때문에 삼음보 율격이고, 그 다음에 분, 나뉘어졌어. 아까 확인했잖아. 뭐가? 연이 나뉘어져 있다. 분연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후라는 건 똑같은 말이 반복된다고 했으니까 후, 렴구, 그리고 후렴구랑 되게 비슷하긴 하지만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고 했어. 자, 다시 말해. 후렴구라는 건 똑같은 말이 반복되느냐, 매 연마다 반복되는 거냐라면 의미적 관련성 없이 들어간 것 뭐라고 한다? 그렇지, 여음구라고 해서 베이베, 예하 같은 것들이라고 얘기한다고 했다는 것까지 정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 미안.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보면, 평민들끼리 불렀던 노래가 나중에는 누구 앞에까지 가서 불리게 된다? 그렇지, 임금 앞까지 가서 불리게 된다고 했어. 그래서 민간에서 불리던 노래가 어디로까지 유입이 된다? 궁중까지 유입이 된다까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왜 자꾸 빠지지? 자, 그러면 우리 고려가요 평민 3분후 정리했으니까 그 내용들이 진짜 고려가요와 마찬가지로 평민들의 노래를 다루고 진솔하고 소박한지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 서경이 아즐가 뭐 이런 거 뜻 있겠어 없겠어? 당연히 없겠지. 아즐가 네모치고 위에다가 여라고 써줘. 여음구라는 얘기였지. 서경이 서경이. 자, 그 다음 서울이 마르는. 그러면 지금 이 화자는 서경이라는 곳에 있고 서울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도읍지에서 살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 다음 위 두어렁셩 달인들이 뭔가 분위기 띄우기 위해서 즐거운 노래를 집어넣었네. 그 다음 닷꼰대 밑에다가 닦은 곳, 다시 말해 새로 정비한 곳이라고 써주자. 닦은 곳, 아즐가 닦은 곳, 새로 정비했던 내가 지내고 있는 이 도읍지를 고외마른이라고 하는데, 고외 줄여서 괴다라고 합니다. 우리 괴다가 고전에서 뭐였지? 사랑하다였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서경이라는 곳을 너무나도 사랑하지만은 여해물온 밑에다가 이별한다면 이라고 써줘. 여해물온 밑에 이별한다면. 이렇게 사랑하는 곳에 살지만 임과 이별을 한다면, 임과 이별을 한다면 질삼배를 버리고서라도 괴실한 뒤 밑에다가 하트 다시 하나 그려주세요. 사랑만 해주신다면, 아즐가 사랑만 해주신다면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시어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 질삼배에다가 네모 이렇게 쳐줘. 만약에 네가 나를 버린다면 내가 이 질삼배를 버리고서라도 너를 쫓아가겠다고 말하고 있어. 그러면 질삼배, 배가 뭔데? 누가 막 짜던 거. 그렇지, 여성들이 짜던 거기 때문에 이 이별의 주체는 여성임을 알 수 있고요. 여성 화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배를 왜 짜? 심심해서? 취미로? 아니겠지. 그 당시에 생계수단일 거야. 내가 나의 모든 생계수단을 버리고서라도 너를 따라갈 거야 라고 말하니까 이별에 대한 태도가 어떻다? 굉장히 적극적이다. 네가 날 버린다면 나는 따라갈 거야. 이별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여성의 모습이 드러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연으로 또 가보도록 할게. 자, 구슬이, 아즐가, 구슬이. 진짜 그 구슬 얘기하는 거야. 동그란 구슬. 이 구슬이, 근데 쌤은 요거 설명할 때 항상 뭐라고 해? 구슬, 팔찌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런지 가볼게. 구슬이 아즐가 구슬이 바위에 디신달 밑에다가 떨어진들.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보자. 이 구슬 팔찌가 바위에 떨어질 거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 구슬이 깨지겠지? 그러면 이 바위는 좋은 거 나쁜 거? 얘를 깨뜨리는 나쁜 거겠네? 바위 위에다가는 마이너스라고 써줘. 자, 구슬 팔찌가 바위에 떨어진들 긴 힛단 밑에다가 끈이야 라고 써줘. 끈. 이 구슬을 엮고 있는 이 안에 있는 끈이야말로 끊어지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네. 그럼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는 거야. 그럼 옆에다가 끊어지겠습니까? 그 틀이 있까? 옆에 설의라고 써주고 우리는 대답도 해주자. 끊어지지 않는다. 자,
그 다음 어쨌든 이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더라도 구슬은 깨질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끈은 끊어지지 않을 거래. 그리고 또 즈문 밑에다가 숫자 1000이라고 써줘. 천년을 아들과 천년을 외롭게 여신달. 얘들아 우리 고전에서 여다가 뭐였지? 여다? 살다 지내다 가다라는 뜻이었어. 그럼 넣어서 읽어볼게. 천년을 외롭게 지낸들 신 믿음이야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똑같이 얘도 서리법을 통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고 있네. 자 그러면 우리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조. 자 위에서는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어. 근데 밑에 있는 거 구조를 보니까 천년을 외롭게 지낸들 믿음이야? 믿음? 끊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네. 그러면 구조가 같기 때문에 외롭게 지낸다라는 부정적인 상황은 누구? 바위랑 이어지는 거겠고 그 다음에 우리 끈은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믿음 역시 끊어지지 않는다고 한 거 보니까 끈과 믿음은 똑같이 끊어지지 않는 변함없는 사랑이다 라고 읽어주면 되겠다. 변함없는 사랑 이렇게 정리. 그래서 두 번째 연에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아유 얘네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이지만 변하지 않는 것처럼 나도 역시 내 사랑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라는 걸 되게 비유적인 표현으로 드러냈다는 거야. 됐을까? 자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연 한번 정리해 볼게. 요거는 필기가 따로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할게요. 자, 칠판이 되게 제한적이라서 자주 지워야 되네. 자, 그럼 계속 한번 가보자. 마지막 연입니다. 대동강 아들과 대동강 넓은 줄 몰라서 배를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라는 거야. 여기서 우리 문법적인 것 좀 볼게요. 배 내어 놓한다 한번 볼까? 놓한다. 이거를 쌤이 어떻게 해석했어? 놓았느냐 사공아라고 해석을 했다는 거야. 근데 너네들 궁금해해야 돼. 선생님 여기 질문 표현이 없는데 왜 느냐라고 의문형으로 지금 해석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옛날에 우리 고전에서 문법적인 건데요. 니은다라는 말이 앞에 있는 주어가 2인칭일 때 다시 말해 너 라는 존재일 때 니은다를 쓰면 이거 너 뭐뭐 했니? 라고 읽어줘야 되기 때문에 요 놓았느냐 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 이 놓았느냐의 주체가 진짜 우리 2인칭 청자인지 한번 보자. 자 봤더니 대동강 넓은 줄 몰라서 사공아 네가 이렇게 배를 메어 놓았니? 라고 하는 거 보니 2인칭 주어 뒤에 니은다 오는 거 맞는 거 맞네. 그치? 자 그 다음에 니 각시 럼난디 밑에다가는 바람난 줄이라고 써줘. 얘 실컷 이별하고 난 뒤에 뱃사공한테 와가지고 화풀이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다. 자, 니 각시가 바람난 줄 몰라서 열배 우리 여다가 뭐라고 가다라고 했었지. 가는 배 연진다 사공아. 그러면 이것도 역시나 사공아 연진다라고 한 거 보니 느냐라고 같이 읽어주면 되겠네. 그러니 가는 배에 얹어 놨느냐 사공아. 그래서 이까지 읽었을 때 우리가 뭘 판단하면 된다? 지금 실컷 이별하고 와가지고 너 도대체 우리 님을 태우고 왜 대동강을 건넜니? 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 화풀이하고 하소연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사공 네모 쳐 주시고요. 원망의 대상. 그냥 똥 밟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얘가 갑자기 와서 화풀이 하는 거니까 사공 입장에서 굉장히 어이가 없겠지. 자, 그 다음 마지막 쪽 넘어갈게요. 만약에 우리 님이 대동강 건너편으로 넘어가서 꽃을 배 타들면 꺾을 것입니다 하고 마무리가 되네. 근데 진짜 이 노래를 불렀던 이 여인이 우리 님께서 대동강을 건너 꽃 한 송이 딱 꺾을까봐 진짜 그것 때문에 이렇게 걱정하는 걸까? 당연히 아니겠지. 꽃이 의미하는 건 뭐겠어? 우리 이미 대동강으로 갔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보고 홀릴 것 같대. 다른 여인을 의미하는 거겠지. 됐을까 얘들아? 이렇게.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연을 통해서 이별한 마음을 되게 다양한 내용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너네들 의문 드는 게 맞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선생님 연결성이 좀 없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연결성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 우리 아까 봤었던 고려가요의 특징이 평민들이 입으로 불러서 전해줬다고 했어. 그러니 형식은 똑같을 수 있겠지만 이걸 쓴 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처음에는 서경 얘기하고 두 번째는 대동강 얘기해야지 이렇게 짠 게 아니라 그냥 입에서 불려오는 과정에서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로 구성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을까 얘들아? 서경별곡도 이렇게 정리하고 쌤 칠판 지운 다음에 다작품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작품 상사별곡 한번 가보도록 할게. 상사별곡. 우리 상사라는 말 언제 써? 상사병 걸렸다 할 때 쓰는 거지. 그러면 또 임을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거 알 수 있겠다. 그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인간 이별 만사 5만일 중에서 독수 공방이 더욱 서럽다 라고 말하네. 자, 우리 갈래부터 찾아볼까 얘들아? 뭐뭐뭐뭐 말하니까 이상하네. 자, 박자가 몇 개로 쪼개져? 네 박자로 쪼개지고 있으니까 사음보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음보 율격이 계속 끊임없이 나와. 그러면 우리 아주 길고 사음보였던 거 뭐다? 가사였지, 가사. 가사 갈래 판단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첫 번째 줄만 읽었는데 상황이나 처지도 나와 있지. 뭐 이별하긴 했는데 독수공방 혼자 외롭게 지내는 처지라는 거 먼저 알고 들어갈게. 자, 그리고 나서 임 못 봐서 그리운 내 심정을 누가 알겠느냐? 아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네. 그러면 의문형 어미를 통해서 드러내는 말 서리법이 나타나네요. 자, 그 다음 또 계속 가볼게요. 맺힌 시름 허튼 근심을 다 후리쳐 던져주고 다 자나깨나 깨나자나 입 못 보니까 가슴이 답답하대. 또 어린 양자 밑에다가 앳된 모습, 어린 모습이라는 뜻이야. 앳된 모습. 어린 그 모습, 고운 소리 누구의? 그렇지. 임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과 소리가 눈에 아맘하고 귀에 쟁쟁하고 맥락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것 같고 들리는 것 같다 라고 봐주면 되겠네. 음성상징어 맞습니다. 그 다음 보고 싶구나 임의 얼굴이여 듣고 싶구나 임의 소리여. 얘들아 이거 무슨 표현이야? 뭐뭐지고 뭐뭐뭐뭐 뭐뭐지고 뭐뭐뭐뭐 똑같은 틀이 반복되는 대구법입니다. 대구법. 자, 그리고 빕니다 하느님께 임 생겨나라고 빕니다. 기원까지 해요. 그 다음 전생차생 무슨 죄로 우리 둘이 생겨나서 잊지 말자고 처음 맹세 죽지 말자고 백년기야 이렇게 약속도 해놓고 또 이런 약속들을 천금 가치 밑에다가 직유 써놓으면 되겠네. 아주 귀하게 믿었었는데 세상 일에 마가 많구나. 안 좋은 일이 많대요. 천금 주옥은 전부 다 귀 밖이요 세상 빈부 관계하겠느냐. 요거 해석을 좀 잘해줘야겠다. 자, 그러면 지금 화자가 이별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천금같이 막 여겼던 그런 것들. 임과의 사랑이나 임과의 약속이라는 거야. 그치만 지금 얘가 얘기하는 게 뭐다? 천금 주옥 아주 좋은 보물이나 재산은 귀 밖이네. 그런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 내 관심은 온리 임밖에 없다라고 해석해주면 되겠다. 그러니 세상에 빈부, 가난하든지 부자이든지 관계가 있겠느냐? 아무런 관심이 없어. 나는 오로지 임밖에 관심이 없다. 그 다음 근원이 흘러서 물이 됐대. 깊고 깊고 다시 깊대. 근원이란 말을 잘 모르겠어. 그럼 동그라미 이렇게 쳐두자. 그 다음 사랑이 모여 뇌가 되어 높고 높고 다시 높대. 그러면 여기서 근원이란 거 우리 찾아볼 수 있겠네. 왜?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다시 말해. 근원이 흘러서 뭐가 되어 깊고 깊고 그 다음에 다시 깊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리고 나서 밑에 구조를 보니까 사랑이 모여서 또 뭐가 되어 뭐하고 다시 뭐뭐하여 이렇게 구조가 같으면 동일한 위치에 있는 의미가 어떻다? 적어도 같은 맥락으로 읽혀질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얘기했었잖아. 그러니 근원도 그냥 사랑이라고 읽어주자. 자, 아무튼 임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물도 되고 산도 되고 아주 많다는 것을 과장으로 표현하고 있구나. 그 다음 무너질 줄을 모르는데 끊어질 줄 누가 알겠느냐? 아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심지어 끊어지지도 않을 거야. 임에 대한 사랑을 계속 드러냅니다. 일조난군을 이별한 후에 소식조차 끊어져 있으니 오늘 올까 내일 올까 그리워한 지도 오래구나.
세월이 절로 가니 오간 은발 예쁜 얼굴과 나의 머리가 공로로다. 뭐 다 시간이 지나서 늙었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지. 이별이 불이 되어 태우느니 간장이다. 내 속이 완전히 새까맣게 탈 정도로 괴롭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해석하기 많이 어렵지 않았겠다. 자, 그러면 가나다 공통점. 문제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뭔가 쓸쓸하고 부정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문제는 쌤이랑 딱히 풀어보지는 않을 건데 40번 정도만 좀 보자. 40번. 자, A와 가장 유사한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 거 요거 우리 내신형 문제지 적용형 문제니까 요거는 잘 풀어줘야 돼. 자, A 부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A가 어딨냐? 맨 마지막 읽었던 거야. 일조난군 이별 후에 소식조차 끊겼대. 그래서 항상 그리워한대. 그리고 내 애간장이 타고 있대요. 그러면 이때 정서는 뭐다? 슬픔이나 임에 대한 그리움. 요거 찾아주면 되겠다. 문제 유사한 정서 위에다가 그리움이라고 써줘. 자, 그럼 여러분들 문제 풀어봤겠지만 안 풀어봤다면 잠깐 멈춰놓고 한번 풀어봐.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1번부터 가볼게. 1번. 인생은 유한해. 한계가 있대. 언젠가는 끝난대. 인생 무상이네. 옆에다 인생 무상 써줘. 자, 좀 더 읽어볼게.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듯 가는구나. 그냥 시간은 흘러만 간대요. 인생 무상이야. 참 허무해. 그리고 염랑 덥고 추운 것이 때를 알아 가는 듯 다시 오니깐 보거니 듣거니 느낄 일이 많기도 많구나. 그냥 인생이란 거 참 시간 무상하게 무심하게 흘러가네. 인생 무상 끝. 자, 그 다음 2번으로 가볼게. 꽃 피고 날 저물 때 정처 머무를 곳 없이 나가 있어. 백마 금편으로 어디에 머무는가? 누군가가 어디에 떠돌아 다니나 봐. 어디에 머물고 있나 봐. 원근 가까이 멀리를 모르는데 소식이야 더욱 알겠느냐. 누구의 소식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어. 인연이 끊어진들 생각이야 없겠느냐.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립기나 말았으면 하면 그리움이라는 정서가 바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늘 그리워하고 있고 인연이 끊어졌다 하는 거 보니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거 답 2번이겠네. 자, 3번 더 빠르게 한번 가볼게. 잡거니 밀거니 높은 산에 올라갔어. 구름과 안개가 무슨 일이냐. 내 앞을 가리고 있대요. 구름과 안개는 장애물이라고 봐주면 되겠다. 산천이 어두운데 1월 하늘에 떠있는 달과 별을 어떻게 보며 지척. 우리 이거 또 나왔어요. 가까이란 뜻이었지. 가까이를 모르는데 천리를 바라볼 수 있겠느냐. 그냥 깜깜하고 답답한 처지를 드러내. 차라리 물가에 가서 백길이나 보자고 하니까 바람이나 물결이나 또 어수선하게 나를 방해하고 있구나. 이거는 그냥 단순히 보면 내 처지가 되게 절망적이고 또 어떻게 할 수 없고 모든 게 나를 막고 있는 답답한 처지를 드러내는 거지 임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있어. 쌤! 정철이잖아요. 정철은 임금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잖아요. 그리고 송미인국이라는 게 임에 대한 사랑, 요거를 임금에 대한 사랑을 여자가 남자한테 얘기하는 걸로 바꾼 거라면서요. 그럼 얘 임에 대한 그리움 아닌가요? 전체 주제를 알면 그렇지. 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이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근거가 부족해. 그냥 이 사람의 상황은 뭐다? 답답하겠네요. 왜? 모든 게 나를 방해하고 장애물로 막고 있으니까. 요 정도로만 해석해야 됩니다. 전체 지식을 가지고 풀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우리 4번으로 가보면 연행가 어디 갔나 봐. 백열이의 무인지경, 무인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사람이 없어 인적도 고요하대. 되게 외롭나 봐요. 위험한 만첩산 중에 울밀한 수목이며 적막한 새소리 구슬프네요. 꽃은 누구를 위해 피었느냐 아깝도다. 이 양국의 발인 땅에 인가도 아니 살고 전답 땅도 없다 하되 그냥 소리 자연 소리만 들리는구나. 그냥 되게 고독하고 적막한 분위기를 드러내네. 임에 대한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5번 가볼게. 녹아지고 죽어지고 혼백 나의 영혼조차 흩어지고 공산 총로같이 임자 없이 굴러다니다가 곤륜산 제일봉의 만장송이 되었대. 소나무가 된 것 같대요. 바람비 뿌린 소리를 임의 귀에 들리거나 이거 밑줄 하나 그어줄게. 내가 지금 소나무가 돼가지고 막 바람비를 막 이렇게 뿌린 소리가 임한테 들리나? 임 얘기를 하고 있어. 그리고 윤회 만겁하여 금강산 학이 되어 12,000봉에 마음껏 솟아올라 가을달 밝은 밤에 두어 소리를 슬피 울어 임의 귀에 들리기도 옥황상제 처분이겠구나. 요거는 좀 뭐라고 할까? 임에 대한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주제는 제목을 보니까
유배에 와서 부르는 노래고 일단 제 목소리가 임에 들립니까? 하면서 뭔가 그리움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나 지금 아무런 잘못 없이 왔어 임에게 호소하는 장면이라고 봐줘야 돼. 특히나 어떤 근거로 가야 되냐? 맨 마지막으로 가볼게. 가을달의 밝은 밤에 두어 소리가 슬피 울어. 그리고 이 슬픈 소리가 임의 귀에 들렸으면 좋겠는데 이거 역시도 옥황상제 하늘의 뜻이 아니겠냐 하면서 지금 내가 외로운 처지에 있는 걸 임께서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온 문제네요. 그래서 사실 임에 대한 그리움이라기보다는 내가 여기 있는 거를 알아줬으면 하는 결백하고 또 호소를 하는 거라고만 봐줘야겠다. 되게 애매한 문제인 게 좀 별로 안 좋은 문제 같아. 왜냐면 3번은 전체적인 맥락으로 풀면 안 되는데 5번은 전체적인 맥락이 반영된 거니까 일관성이 좀 없네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 2번 임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건 정확하게 찾을 수 있겠구나. 테스크 얘들아 6까지 해서 98, 99는 마무리하고 뒤로 좀 더 넘어가 보도록 할게. 자, 얘들아 이번 어디 갈 거냐면 31페이지 우리가 숙제로 냈던 것들도 다 꼼꼼하게 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은 뭔가 하다가 중간에 끊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계속 해볼게. 할 수 있을 때까지. 자, 가는 고향 앞에서 그 다음에 나는 낡은 집 뭔가 고향과 관련된 얘기인가 보다. 우리가 보기를 먼저 보고 힌트 얻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을 각박하고 차가운 현실과 대비되는 공간으로 인식한대. 그럼 우리 고향에다가 동그라미 쳐 주시고요. 고향을 긍정적으로 보겠다는 거야? 부정적으로 보겠다는 거야? 그렇지. 차가운 현실과 대비되니까 긍정으로 보겠다는 말이겠네. 자, 그 다음 그곳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것을 귀향의식이라고 한다. 이때 고향은 밑줄 공동체의 인정과 가족애가 살아있는 따뜻한 공간이다. 그럼 무조건 긍정인 거네. 이들의 기억 속에서는 고향은 평화로운 이상적 공간으로 남아있기도 하되 뭔가 평화로운 모습으로 그러나에다가 동그라미 진하게 3번 고향으로 돌아가더라도 고향이 변해 있거나 고향이 고향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귀향은 미완의 형태로 남게 된대요. 그럼 우리가 읽을 작품 안에서는 고향이 완성된 형태인지 미완인지를 잘 찾아봐야겠다. 가부터 가보겠습니다. 고향 앞에서 흙이 풀리는 내음새. 일단 내음새는 냄새라는 거니까 후각적 이미지부터 찾아주고 가도록 할게. 후각적. 흙이 풀린다라는 건 얘들아 꽁꽁 얼었던 땅이 이렇게 조금 스멀스멀 풀리면서 뭐 땅에서 이 냄새가 난다는 거 보니 봄이 오고 얼었던 땅이 녹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면 되겠다. 위에다가 해빙이라고 써줘. 얼음이 녹다. 해빙. 봄이 오고 있나 봐. 강바람은 산 짐승의 우는 소리를 불러서 다 녹지 않은 얼음장을 울멍울멍 떠내려간다. 상황부터 볼게요. 그냥 진짜 봄이 오고 있으니 얼음이 녹았어. 땅도 녹았어. 그리고 나서 강바람과 이 얼음장이 물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테스크 얘들아 얼음이 물에 떠내려가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뿐이야. 하지만 독특한 표현 울멍울멍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요. 일단 음성 상징어라고 써줄게. 이 울멍울멍이란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먼저 우리가 이걸 읽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른 것처럼 얼음이 떠내려가는 모습이야. 얼음이 떠내려가는 모습.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저 아이가 표정을 울멍울멍 지었다 할 때 그 울멍울멍이 뭐야? 막 울 것 같은 그런 표현이야. 울음이 막 터질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거. 울음이 터질 것 같은 모습. 어쨌든 이 얼음이 흘러가는 모습이 막 눈물을 터뜨릴 것처럼 그렇게 뭐 지나가고 있다. 이 정도로만 해석해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 진종일 나룻가에 서성거리고 있대. 그럼 옆에다가 방황이라고 써주시고요. 얘가 방황하는 근거는 뭐야? 보기를 통해 봤잖아. 뭐 고향을 못 가니까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지. 자, 서성거리다가 행인의 손을 쥐면 따뜻할 거야 하고 촉각적 심상을 드러내네요. 누군가의 손을 잡고 싶은 것처럼 이 사람 되게 그리움과 혹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향과 가까운 주막에 들러서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겠느냐? 그러면 지난날의 꿈이라는 건 우리 맥락으로 읽었을 때 고향 이야기 혹은 고향에서의 따뜻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고 근데 그거를 이야기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겠네. 그럼 하랴에다가 동그라미 쳐주고 설의라고 써주세요. 이제는 고향의 이야기를 함께 할 사람도 없습니다.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야. 그 다음
양귀비를 끓여다 놓고 주인집 늙은이, 내가 지금 주막에 들어가 있으니 주인집 늙은이가 있나봐. 이 늙은이는 공연히 눈물 지운다. 내 이야기를 받는지 내 처지를 받는지 이 슬픔을 함께 공감해주고 있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옆에다 공감이라고 써줘. 그 다음 간간히 잔나비 소리가 우는 산기슭에는 잔나비 밑에다가 우리 원숭이라고 써주시고요. 내가 지금 고향도 못 가는 처지야. 근데 원숭이가 막 끼끼끼 이렇게 우는 거 맞나? 막 끼끼끼끼 이렇게 막 조용한 산 중에서 이렇게 울고 있어. 그럼 내 마음 어떻겠어? 더욱더 쓸쓸하고 뭔가 그 외로움이 심화가 되겠지. 그러면 이 원숭이 울음소리의 기능이 뭐다? 내 마음을 불러일으켜주니까 객상이라고 봐주면 되겠네. 쓸쓸함을 불러일으켜줘요. 자, 이 원숭이가 우는 산기슭에 아직도 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고 뭔가 계속 쓸쓸해. 설레는 바람이 가랑잎을 휩쓸어 간대요. 그냥 바람도 쓸쓸하게 불고 있습니다. 여기저기로 떠도는 장꾼들이요. 말 건네는 형식 써주면 되겠지. 말 건네는 방식. 상고하며, 장꾼들이니까 상고라는 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장사하는 거 이 정도로 읽으면 되겠다. 장사하면서 오며 가며 하는 길에 혹시나 보셨습니까? 뭘 봤는지는 아직 안 나와. 그 말은 밑에 나온다는 거겠네. 전나무 우거진 마을. 그 다음 집집마다 누룩을 디디는 소리. 누룩이 뜨는 내음새. 어디겠어요? 고향이겠지. 그래서 이 장사꾼들아 혹시나 오며 가며 우리 고향을 봤습니까? 라고 말 건네는 형식으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다.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 두 줄 감각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하나하나 정리 좀 해볼게. 먼저 전나무 우거진 마을. 무슨 전나무가 막 우거져 있어. 무슨 감각? 시각이겠고. 그 다음에 누룩을 디디는 소리래. 소리. 소리는 당연히 청각이겠고. 그 다음에 누룩이 뜨는 냄새, 후각까지 이렇게 감각적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작품이라는 것까지도 정리해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나 작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 되게 짧아요. 최두석의 낡은 집입니다. 집이 가난한가? 왜 낡지? 귀향이라는 말을 매우 어설퍼하며 마당에 들어서니 그러면은 귀향했나 보다. 그치? 근데 되게 머쓱머쓱 어색하게 들어왔대요. 다리를 저는 오리 한 마리가 유난히 허둥대며 흙더미로 도망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바로바로 그려지지? 막 오리가 절뚝절뚝 하면서 막 도망가고 있는 모습. 현장감 있게 드러내는 거야. 옆에다 현장감. 그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 나의 부모인 농부 내외와 그들의 딸이 사는. 얘들 이거 표현 되게 이상하지 않아? 그냥 갔으면 우리 부모님과 혹은 내 동생과 혹은 내 누나와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인 농부 두 사람과 그들의 딸 되게 객관화해서 드러냅니다. 이렇게 쓴 표현은 그냥 귀향이 어색해서인 것 같아. 뭔가 친근감을 느끼지 못하고 아직 거리감이 있나 봐. 되게 오랜만에 온 상황이라고 정도만 추정할 수 있겠네요. 자, 무튼 이러한 가족들이 사는 슬레이트 흙담집에 겨울 해얼음 해질 무렵입니다. 해질 무렵에 집안에는 아무도 없고 방바닥은 선뜻한 냉돌이다. 갔더니 어색해서 갔더니 뭔가 좀 차가운 느낌이 확 들어. 그냥 낯선 느낌으로 갔나 봐. 그 다음 8자 방구석에는 고구마 뒤주가 여전히 있고 벽에 매주가 매달려서 서로 박치기도 하고 있네요. 이 고향 광경을 되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허리 굽은 어머니는 냇가 빨래터에서 오셔서 콩깍지로 군부를 피우고 동생은 면에 있는 중학교에서 돌아와 반가워한다. 닭똥으로 비료를 만드는 공장에 나가서 일당 서울 광주 간 차비 정도를 버는 아버지는 전부 다 뭔가 좀 고단하게 살아가긴 하나 봐. 한참 어두워서야 귀가해 장남 나겠죠. 이 화자의 절을 받고 가을에 이웃의 텃밭에 나갔다가 팔매질을 당한 다리병신 오리를 잡는다. 오리 잡는 이유가 뭐야? 그렇지. 아들 왔으니까 맛있는 거 차려주려고. 그럼 주제는 뭐냐면 집이 가난하긴 해요. 낡은 집. 제목처럼 가난하지만 그 속에 있는 가족 간의 따스한 애정을 드러내는 작품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귀향을 해서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환영해주고 그 다음에 서로 반기고 있잖아. 말 들리니 얘들아? 이게 배터리가 없어서 쌤 얼른 끊고 다시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거 문제 풀어봐야 되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26번만 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 자, 1번부터 한번 볼게. 보기 참고해서 가나를 감상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먼저 1번부터 가볼게요.
가에서 주인집 늙은이의 슬픔에 공감하는 것을 보니 벌써 틀렸지 얘들아. 지금 슬픈 거 누군데? 내가 슬펐었는데 지금 내가 무슨 주인집에 공감하냐? 오히려 주인집 늙은이가 내 처지를 공감해줘서 눈물 지운 거겠지. 자, 이걸 보니까 화자는 타인과의 조화를 통해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 귀향을 완성하려고 하겠군. 얘들아, 이것도 잘못된 게 귀향이 미완인 이유가 뭐야? 고향이 변해 있거나 혹은 고향을 고향처럼 느끼지 않을 때 미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고향을 완성시키기 위해 타인과 무조건 조화를 이뤄야 돼. 그 방법을 찾을 만한 근거도 없어요. 완전히 개소리라고 보시면 돼. 자, 그럼 2번, 3번, 4번, 5번, 3번 한번 볼게요. 나에서 고향의 가족들이 궁핍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본 화자는 현재 고향을 이상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겠군. 우리 위에 있는 보기를 보면 우리 고향은 평화로운 이상적 공간으로 남아있기도 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가난해요. 가난한 걸 보고 우리 평화롭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맞는 말이라고 봐줄 수 있겠다. 그리고 나서 5번도 한번 읽을게. 가에서는 고향을 앞에 두고도 고향 근처 주막에 머물고 있고, 그치, 제목이 고향 앞에서라며 가지 못해서 계속 그리워했잖아. 그리고 나에서 고향에 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아 보여. 뭐였어 아까? 객관화 하기도 했고요. 뭔가 갔더니 뭔가 낯선 느낌. 계속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 점에서 화자의 귀향이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겠군. 완전히 마음 녹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얘들아, 애정이 없는 건 아니야. 이렇게 낯설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애정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초점을 둔 건 미완이냐 완성이냐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31번도 넘어가도록 할게. 얘들아, 오늘 작품 한 가지만 더 보자. 다시 한번 가볼게. 얘들아, 쌤이 오랜만에 인강을 찍어서 말이 좀 빠른 것 같긴 한데, 좀 천천히 해야 될 것 같아. 쌤이 첫날에는, 오늘은 한번 좀 각을 재보고, 다음부터 좀 반영을 해가지고 바꿀게. 오늘은 좀 마음이 급한가 봐. 쌤이 1시 반부터 변명하지 않을게.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운영전입니다. 이번에는 페이지 112, 113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자. 112, 113. 자, 운영전을 보면, 일단 설명하고 갈게요. 액자소설이에요. 액자소설. 우리 고전소설에서는 조금 독특한 형식이지. 이 액자소설로 쓰인 방식 중에 꿈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같이 봤기 때문에 이거 몽자류인지 몽유록인지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볼 겁니다. 자, 이 작품은 액자소설이고요. 방금 말한 것과 같이 액자소설이라고 얘기를 하면 겉부분에 이야기하고 안에서 진짜로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나눠져 있겠구나 생각하면 돼요. 자, 먼저 겉의 이야기를 우리는 외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에 들은 이야기를 내화라고 하겠지. 자, 그럼 얘들아, 액자소설을 굳이 이렇게 만든 건 어떤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이야? 어떤 부분? 당연히 내화 부분이겠지. 이렇게 사진을 끼워야 하는 이 앞부분이 중요한 주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정리해볼게. 먼저 겉의 이야기에는 누가 나오냐? 선비유영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유영. 얘가 그냥 어떤 좀 망한 나라의 궁궐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어이구 쓸쓸하구나, 술 한잔 해야지 하면서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잠깐 잠이 들었는데 그 꿈속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김진사와 운영이라는 여자를 만나요. 근데 걔네들이 되게 둘이 막 이렇게 다정하게 붙어있는데 슬픈 막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너네들 왜 이렇게 슬퍼? 물어봤더니 지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얘기해줘요. 주제만 얘기한다면 비극적인 사랑 얘기입니다. 써줄게. 비극적 사랑. 그리고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얘가 술 마시고 꿈을 꾼 거잖아. 이거 꿈이라고 봐주셔야 돼요. 꿈. 근데 쌤이 엄밀하게 말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선비 유영이가 잠깐 꿈을 딱 꿨는데 꿈 안에서 얘네들을 만나. 그리고 나서 꿈을 딱 깼어. 근데 깼더니 내 앞에 실제로 현실에도 얘네들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다시 나는 잠이 들어. 그리고 나서 잠을 딱 깨니까 얘들이 사라지고 책만 남아있더라 하고 이야기가 가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복잡하니까 그냥 어떻게 보겠다? 그냥 술을 마시기 이전에 현실에 있다가 꿈속에서 얘네들을 만나 이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나서 꿈을 깨니까 다시 현실로 와서 책 한 권이 덩그러니 놓여있네. 요거 판단하는 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 얘들아. 이거 몽자류야 몽유록이야? 일단 간단하게 보면 운영전 안에 몽자 있어 없어? 없으니까 얘는 몽유록계 소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몽유롭게 소설은 특징이 뭐라고 했어? 이 꿈을 꾸면 인물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자아의 각성이 돼 있는 상태, 내가 나고 나가 내다. 아니 무슨 소리야. 그 나라는 거를 잊지 않고 새로운 인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주제의식은 이 안에 있는 비극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좀 더 독특한 거를 한 개 더 보고 간다면 이 외화에서는 시점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작품 밖의 서술자가 그냥 선비 유영이 잠이 들었다 하면서 그냥 일반적인 고전소설처럼 얘기해요. 하지만 이 내화는 누가 얘기를 하느냐? 이 두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이 서술자가 될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읽는 부분은 특히나 운영이가 읽게 된다는 것까지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전체적인 줄거리 먼저 설명하고 가도록 할게. 자, 운영이라는 여자는 궁녀야.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궁녀. 우리 궁녀가 누군데? 궁에 사는 사람이고 궁녀면 누구의 여인들이야?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왕의 여인들입니다. 그러면은 왕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자, 어떤 이야기냐? 여기까지 얘기하면 감 와야 돼. 자, 운영이라는 궁녀가 있는데 그때 안평대군이라는 사람이 궁궐 안에 살았어. 그러니 얘는 안평대군 말고는 다른 남자와는 절대로 인연을 맺으면 안 돼요. 근데 잠깐 궁궐에 왔었던 김진사라는 사람을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둘이 몰래 비밀 연애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읽는 부분에는 없지만 얘네들 맨날 시 주고받고 막 그런다. 막 사랑한다고 막 이런 얘기 막 해요. 자, 이렇게 비밀로 사귀고 있다가 안 되겠어. 얘네들한테 들키면, 안평대군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우리 도망가서 달아나서 살자.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 과정에 누구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냐면 김진사의 노비였던 특이라는 아이가 있어. 얘가 운영이 대신 운영이의 그 재물이나 재산 같은 걸 몰래 궁 밖으로 이렇게 보내주고 난 뒤에 운영이가 나오면 그 재물을 갖고 전부 다 떠날 생각이었어. 근데 특이 이렇게 모든 재물을 가지고 바깥으로 옮긴 다음 운영이가 나가야 되는데 조금 일정이 어긋났네, 좀 미뤄지게 됐어요. 그때 이 특이 그러면 저 재산을 내가 다 가져버리자 해가지고 이거를 빼돌립니다. 그리고 나서 되게 모르는 척하면서 나는 되게 착한 애들인데 얘네들이 서로 사귀다가 나를 이렇게 괴롭힌다 하면서 모함과 온갖 못된 짓으로 얘네들을 결국 안평대군한테 들키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은영이가 들킨 다음 옥에 가서 지내겠지. 옥에 있으니 더 이상은 나갈 수 없겠구나. 여기를 극복할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목매서 자살을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김진사 역시도 이 운영이가 떠나간 걸 계속 상사병으로 슬퍼하다가 똑같이 같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비극적인 사랑을 드러내는 내용이라고 보면 돼. 그러면 이거 주제를 보면은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느냐. 말이 잘 안 나오네. 자, 일단 얘네들은 그냥 자유롭게 연애하고 싶지만 못해. 왜? 뭐 때문에? 사회적인 제약 때문에. 다시 말해 자유연애를 추구합니다. 자유연애 추구. 하지만 우리 안평대군, 다시 말해 궁궐이라는 사회적인 제약 때문에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이 비극적인 사랑을 드러내는 거구나 라고 봐주시면 돼요. 봉건적인 제도겠지. 여자들 이렇게 궁궐에 안에 놔두고 높은 사람의 여자가 돼야 된다라고만 얘기하니까. 자, 그러면 내용 이렇게만 정리하고 그럼 쌤이랑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억압적인 이 현실을 잘 드러내는 작품이라고 봐주면 돼. 자, 그러면 내용 한번 가보자. 112페이지입니다. 선비 유영에다가 네모, 그 다음에 꿈에서 죽은 운영과 김진사 네모쳐 주시고요. 얘네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안평대군 네모쳐주고 일단 마이너스 하나 할게. 궁녀 10명을 뽑아 가르치면서 궁밖의 인연을 금에 쓰나 옆에다가 억압적이라고 써줘. 억압적. 봉건제도 자체가 그렇다는 거야. 궁녀 운영은 김진사와 사랑에 빠졌다. 금기를 깨버렸네요. 김진사의 노비인 특 네모 쳐주고 쌤 배경지식 얘기해줬으니까 마이너스. 만약에 배경지식이 없더라도 꾀라는 말을 썼어. 그럼 나쁜 놈 맞겠지. 특의 꾀에 따라 둘은 도망가려고 운영의 의복과 재물을 빼냈다. 진사는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오로지 일렀습니다. 얘들아, 이거 누가 하는 말이야? 우리 남편, 우리 남구는 아무 말도 안 하고요. 오로지 말했습니다. 이거 운영이가 하는 말입니다. 내화에서 이 서술자가 운영이란 걸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보면 돼.
너는 재물을 잘 지키고 있겠지? 내가 장차 그것을 다 팔아서 부처께 지성으로 발언하여 오래된 약속을 실천하리라. 특은 집으로 돌아가 혼잣말로 일렀습니다. 궁녀가 나오지 못했으니 운영이겠지. 그 재물은 하늘이 내게 준 것이로구나. 이 돈을 다 빼돌리려고 한다는 거야. 특은 벽을 향해 남몰래 웃음을 지었으나 아주 야비한 놈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알 리가 없었다. 하루는 특이 자기 옷을 찢고 스스로 코를 때려 피를 온몸에 흠뻑 바르고 머리를 풀어헤친 채 맨발로 달려 들어와 뜰에 엎드려 울며 말했습니다. 제가 강도에게 습격을 당했어요 하고 기절한 척했습니다. 진사는 특이 죽으면 재물을 묻은 것을 알 수 없게 될까 염려되어 약을 입에 넣는 등 특을 살려냈어. 그러자 특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제가 혼자 산속에서 지키고 있는데 많은 도적들이 갑자기 들이닥쳤어요. 박살날 것 같아 죽을 힘을 다해 겨우 목숨을 보존했습니다. 이 보물이 아니었다면 어찌 이런 위험에 처했겠습니까? 운명이 이리도 험한데 어찌 빨리 죽지 않는가 하면서 스스로는 나는 바보야 하면서 거짓말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보면 돼. 말을 마친 특은 발로 땅을 차며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이런 거 전부 다 거짓이지. 왜? 자기가 전부 다 만들어낸 장면들이잖아. 진사는 부모님이 알까 두려워 따뜻한 말로 위로하여 보냈다가 뒤늦게 특의 소행을 알았대. 그리고 노비 10여 명을 거느리고 가서 특의 집을 포위하고 수색을 했네. 그치만 금비녀와 거울 하나만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재물은 어디에 빼돌린지 모른다는 거. 이 물건을 작물로 삼아 고발하고 나머지 물건들을 찾고 싶었으나 일이 누설될까 두려워 고발하지 못했습니다. 왜? 얘네들 안평대고 몰래 연애한 거니까 그냥 뭔가 좀 찝찝한 거야. 자기들도 떳떳하지 않는다는 거겠지. 자, 진사는 그 재물이 없으면 불공을 드릴 수 없었기에 특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힘으로 제압할 수 없어 침묵했어. 특은 자기 죄를 알고 궁궐 담장 아래에 사는 맹인에 가서 물었습니다. 자, 이거 나중에 문제에서 나올 건데 밑줄 하나 그어놓자. 자기 죄를 알고. 그럼 뭔가 반성하고 성찰하고 얘가 착해졌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보면 아닙니다. 내가 며칠 전 새벽에 이 궁궐 담장 밖을 지나가는데 웬 놈이 서쪽 담을 넘었어. 도적인 줄 알고 소리를 지르며 쫓아가자 그놈은 가졌던 물건을 버리고 도망갔어. 내가 그 물건을 집에 보관하고 있으면서 임자가 찾아가기를 기다렸어. 하지만 우리 주인은 염치가 없어. 내가 물건을 얻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물건을 찾아갔어. 다른 보물은 없고 비녀와 거울 2가지만 있다고 대답하니까 몸소 수색을 해서 그 2 물건을 찾아냈어. 주인은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나를 죽이려고 해. 그래서 내가 달아나려고 하는데 달아나면 좋을까 나쁠까 하고 맹인한테 물어본 거야. 자, 그러면 얘가 아까 우리 밑줄 그은 것처럼 진짜 자기 죄를 알고 반성하고 한 말일까? 아니겠지. 여전히 못된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이 거짓말이 소문으로 퍼져나가게끔 간략한 꾀를 자꾸 이어가고 있다는 걸 봐줘야 돼. 그러면 자기 죄를 알고 라고 얘기한 건 운영이의 서술자인 운영이 입장에서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걸로 봐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 그랬더니 맹인이 그래 도망가는 게 낫지 않겠니? 길하다. 그때 맹인의 이웃이 옆에 있다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특에게 말했다. 니네 주인 누군데? 왜 이렇게 못됐어? 특이 말했다. 우리 주인은 나이는 어리기는 한데 문장에 능해서 조만간 틀림없이 급제하긴 할 거야. 하지만 너무 탐욕스러워. 그러니 벼슬길에 오르면 걱정이다. 이런 말들이 전파됐네 이 나쁜 놈. 대군한테 알려지게 됐대. 대군 네모 쳐주세요. 대군은 너무 화가 나서 궁 사람들에게 서궁을 수색하게 하니까 저의 의복과 보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전부 다 우리 특이가 우리를 도와줄 줄 알고 재물 같은 거 다 빼냈었잖아. 그러니까 딱 걸린 거야. 자, 그 다음. 대군은 서궁에 궁녀 5사람을 불러 뜰 가운데 세우고 형장, 어미 준 다음에 명령하였습니다. 이 5사람을 죽여서 다른 사람들을 경계하라. 이 봉건적 제도의 엄청 이 억압적인 제도의 폭력성까지 드러내고 있네. 자, 그 다음. 곤장수를 헤아리지 말고 죽을 때까지 때려라. 5사람이 말했습니다. 한마디 말만 하고 좀 죽자. 그래, 그러면 말해봐라. 은섬 네모칩니다. 은섬이가 말했다. 남녀의 정은요, 귀하든 천하든 사람이라면 모두 다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이가 그럴 만도 했습니다. 위에다가 옹호라고 써줘. 그러니까 운영이 나쁜 년이야가 아니라 아유 그럴 수 있지. 우리도 사람인데 옹호해주는 거. 그 다음
한 번 깊은 궁에 갇혀 홀로 지내니까 꽃을 보면 눈물 흘리고 달을 대하여 슬퍼했죠. 왜? 사랑할 수 없으니. 매실을 꾀꼬리에게 던져서 쌍쌍이 날지 못하게 하고 발을 쳐서 제비가 쌍쌍이 깃들지 못하게 함은 부러움과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연애를 못하니까 니네들 쌍으로 다니지 마 하면서 그렇게 돌도 던지고 했나 봐. 한 번 궁궐의 담을 넘으면 인간 세상의 즐거움을 알 수 있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겠지. 그치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어찌 힘이 부족해서였습니까? 다만 저희는 오로지 밑줄 죽은의 위험을 두려워하여 얼마나 억압적인지 알겠지? 이 마음을 굳게 지키면서 말라 죽을 생각뿐이었습니다. 근데도 너는 이제 죄 없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니 저희들은 황천에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어요. 옆에다 결백이라고 써줘. 그 다음 비취라는 여자가 말합니다. 비취 네모칠게요. 초사, 이 진술을 하며 말했습니다. 주군께서 보살펴 주신 은혜는 산보다 높고요 바다보다 깊은지라 저희들은 감동하고 또 두려워해서 오직 글짓기와 거문고 연주만을 일삼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씻지 못할 악명이 서궁에 미쳤으니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해하지 마라. 얘도 역시나 결백을 주장하는데 좀 독특한 게 있다면 안평대군 이 나쁜 놈아가 아니라 이때까지 보살펴준 거 너무나도 고맙고 너의 은혜를 잊지 않을 거야 라고 되게 포장하면서 말하네. 이것도 역시나 복이랑 이어서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여러분들 문제 풀어봤을 거니까 간단하게 답 한번 확인할게요. 13번은 얘들아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지만 중요해. 궁궐의 담 4번 답이지. 담을 넘는 것은 대군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다. 담 이꼴 사회적 제약 혹은 욕망을 억압시켜야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니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 이것도 한번 볼게. 답만 확인하겠습니다. 은섬은 궁녀들이 죄가 없음을 밝히며 요거 맞지? 이까지는 결백을 얘기했어. 하지만 운영이만 벌합시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아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 옹호하고 있는 것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뭔가 너네들 질문을 되게 할 것 같은 게 5번이었는데 이건 아까 읽으면서 해결했어. 운영은 특이 맹인에게 거취를 물어본 행위에 대해 자기 죄를 알고 달아나기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군. 뭔가 성찰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야. 하지만 착각이라고 하는 건 못된 짓 계속하고 있으니까. 되겠지 얘들아? 운영전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얘들아 우리 글을 읽어보지는 않을 건데 한 가지만 더 138, 139 요거 중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갈게. 크게 솔직하게 말해서 옥숙이 처음 봤어. 처음 봐가지고 전체적인 줄거리를 쌤이 찾아봤었거든. 일단 페이지 138, 139 펴줘. 요거를 전체 줄거리를 읽어보니까 아유 눈에 너무 안 들어오더라고. 뒤에 여기 33번 문제도 있긴 한데 어떤 여자들과 한 4명의 여자들과 순서대로 혼인하고 그 다음에 자꾸 위기를 겪는데 고난을 풀어나가고 하는 과정이 너무 지저분해서 그냥 전체 줄거리를 얘기하지 말고 그냥 여기 있는 내용 정도로만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절대 전체 줄거리를 안다고 해서 잘 풀 문제는 아닌 것 같아. 하지만 이거 읽어보니까 생각보다 재밌었어. 이거 큰 틀만 정리하고 문제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옥숙이 이 나와 있는 내용만 좀 보자. 앞부분의 줄거리는 읽을게요. 먼저 가유진 네모. 가유진은 화소저 네모 정혼한 사이였대. 아버지 가남 네모, 장인 화의실 네모. 얘네들이 유배되는 바람에 혼사가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대요. 복잡하니까 정리 좀 해보도록 할게. 먼저 가남이라는 사람이 있어.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남의 와이프, 엄마가 있겠지. 와이프라스가 아내. 그리고 이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 가유진이라는 주인공이 태어납니다. 남자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누가 결혼을 했어? 화소저라는 이 여자와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었대. 그리고 우리 화소저의 아빠는 누구였다? 화의실이야. 요까지 일단 정보가 나와 있어요. 아내. 근데 얘네들이 정혼한 사이였는데 둘 다 유배를 가게 되어 정혼이 미뤄진 상황까지 봤습니다. 자, 그 다음 한편 화의실의 부인인 육부인, 이 사람 중요했지? 육부인. 이 육부인이 어떤 성격이냐면 권세, 어떤 이익 같은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집안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알고 나옹이라는 사람이 화소저와 정혼하기 위해 술수를 쓴대요. 그럼 나옹이라는 사람 좋은 애야 나쁜 애야?
뭔가 부정적인 인물이겠지. 그 다음에 돈 좋아하는 이 육부인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뭔가 부정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 나옹이라는 부정적인 사람이 화소저와 결혼하기 위해서 요걸 이 육부인의 성격을 이용하고자 하는 거구나까지 정보를 줬어요. 6까지 읽으니까 너무 내용이 재밌더라고. 자, 그 다음 이에 육부인은 가시 지방과의 혼인을 물리고 나옹 집에 화소저를 시집 보내려고 한대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내용들 좀 중요한 거 부분만 보도록 할게. 자, 첫 번째 문단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옹 씨 집에서 이름이 너무 이상해. 나옹 씨 집에서 막 이 육부인 집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돈 같은 걸 보냈다고 했어. 그러니 이 남편이 유배간 상황에서 와이프가 아이고 남편이 없긴 한데 그래도 얼른 혼인을 무르고 나옹 씨 집에 이렇게 시집을 보내야겠다 하고 그 전가를 보낸다고 했어. 그랬더니 경부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탄식하는 걸 보니 가유진의 엄마라는 거 알 수 있어. 그리고 얘네들이 대화를 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아이고 엄마가 막 고민해. 아이고 어떡하냐. 상공께서 우리 남편이 집에 있었으면 잘 해결을 해줬을 텐데 어쩌면 좋지 했더니 가유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이고 옛날에 얘네 집 가가지고 보니까 화혼이라는 애가 되게 추하더라고. 그러면 화혼의 누인 화소저 역시도 추하지 않겠니? 하면서 남매 흉을 막 봐.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지. 했더니 엄마가 맞장구 쳐? 아니었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그렇지 않아. 세상에는 형제라도 유하해와 사마오처럼 같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남매 간에 똑같다고 하겠니? 걔네들 동생은 완전 개차반이라고 하더라도 화소저는 다를 거야. 그럼 편견 갖지 마 라는 거 얘기하고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결혼을 할 줄 알고 금봉이라는 재물을 걔네들한테 보냈는데 딴 재물 다 보내더니 금봉은 안 줬네. 그거는 받아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되겠죠?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금봉을 찾아오게 했대요. 자, 그리고 나서 집으로, 얘네 집으로 초점을 맞추는데 화소저와 엄마가 또 대화하는 상황이라고 봐주면 돼. 화소저가 뭐라고 얘기하냐? 아이고 한번 결혼하기로 한 사람인데 어찌 이걸 깹니까? 했더니 너 감히 엄마 말을 무시해? 하면서 화를 막 내고 있는 장면이야. 자, 그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요 화소저가 방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시비, 몸종이죠. 운하하고 홍교랑 막 의논을 해. 아, 어떡하면 좋지? 어떡하면 좋지? 하면서 막 서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 재밌는 내용이 뭐였냐면은 먼저 그 홍교가 아이고 그냥 우리 요 화의실 아버지께 가가지고 얼른 이 일을 해결해달라고 말하자 했더니 운하가 뭐라고 얘기해? 야 거기 가다가 이미 결혼하고 자식까지 낳겠다. 아유 어느 세월에 가냐?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해. 그랬더니 운하가 야 나는 어떤 개교가 있어 했더니 홍교가 뭐라고 말았니? 아이고 맞니? 그치? 그치. 운하가 얘기하는 거겠지, 운하가? 그렇지. 헷갈렸어. 자, 무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홍교가, 우리 아버지를 찾아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운하가 말하기를 어느 세월에 가냐 하면서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했어. 그랬더니 그러면 너는 어떤 계교가 있니? 어떤 생각이 있니? 했더니 그럼 나는 근데 위급할 때 쓸 거야. 이렇게 막 말을 해. 그랬더니 아이고 옛날에 위급할 때 쓴다고 했던 사람도 당장 위급해지니까 바로 도망가더라. 네가 그 꼴이 아니니? 하면서 막 비아냥거리면서 서로 티키타카 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돼. 내용이 되게 재밌었어. 자, 그러면서 그냥 너 말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얘기했었지. 그랬더니 중간에 있던 화소저가 막 얘기해요. 야, 니네들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할래?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좀 도와줘.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순간 누가 와? 아까 가유진네 집에서 보냈던 사람이 금봉을 찾으러 왔다고 했어. 그래가지고 얘가 막 고민해. 아,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지? 했더니 운하가 얘기합니다. 야, 이거 마지막 부분을 좀 읽어줘야 되더라. 마지막 부분 A 부분 갈게요. 너는 위로는 분명 아빠의 말을 받들었고 이 금봉은 상공께서 직접 너한테 전하신 물건이야. 그니까 이 심상한 패백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네가 받은 건 정말 고귀한 그런 물건이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야. 동그라미 1번 할게요. 소적해서 밑줄 장천녀의 절개를 지키고자 한다면 또 병든 홍백이 왕생을 따르고자 한다면 금봉은 돌려보낼 수가 없어요. 동그라미 1번 여기 쳐주세요. 다시 말해서 네가 절개를 지킨다면 보내지 마라.
그리고 동그라미 2번 합니다. 밑줄. 조종범의 처가 꿈속에 점지한 빙패를 돌려보낸 것을 본받고자 하신다면 그러면 네가 돌려보내라. 더 간단하게 말해. 그냥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냥 돌려보낸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라.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말한 거 간단하게 말하면 보내고 싶으면 보내고 보내기 싫고 절개를 지키고 싶으면 보내지 마라 라는 걸 그냥 선택지를 준 것뿐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너의 뜻에 달렸는데 왜 우리한테 물어보니? 하지만 의도가 뭐야? 절개를 지키는 게 낫지 않겠니? 라는 걸 전달하는 거겠지. 자, 그러면 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짧게 하려 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자, 30번. 30번의 답은 2번 엄마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원래대로라면 유배를 가긴 했지만 결혼하면 됐어. 하지만 돈이 중요한 엄마 때문에 답 2번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억과 니은 비교한 거. 얘들아 이거 답 5번이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형제나 남매는 같지 않을 거야. 그런 편견 갖지 마라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네가 감히 엄마 말을 막 거역해? 했던 거는 부모의 건의를 내세운 거. 이것도 맞네요. 자, 32번으로 가면 결국 A에서 운하가 말하고자 하는 거. 그래, 엄마 따를지 아빠 따를지 다시 말해 보낼지 말지 네 맘대로 해라 결정하라는 거니까 답 5번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33번으로 가면 이것도 답만 한번 확인할게요. 5번 볼게요. 혼인에 이르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많은 고난을 잘 극복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군. 얘들아 두 사람이 극복했다고 하기에는 우리가 읽은 부분만 보더라도 누가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자꾸 고민해? 누구만? 화소저만 걱정하고 있지. 가유지는 뭐라고 해? 아이고 동생이나 누나나 개차반이다 결혼 안 할래. 그냥 포기해버리잖아.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함께 고난을 극복했다는 거 없어요. 그래서 이 작품 전체적인 의의를 보면 여자 쪽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남자는 그냥 결혼 안 해. 그러다 딴 여자들이랑 결혼하다가 우연하게 나중에 이 화소저를 만나가지고 그간에 회포를 풀고 행복하게 지냈다 하면서 고전소설의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내용 이렇게만 정리해주면 되고 우리 옥수기는 전체적인 내용 생각하지 말고 있는 부분만 생각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문제는 쌤이 뭐 풀지를 아직 고민을 안 했어. 그래서 숙제는 카톡이나 공지사항으로 주도록 하고 다음에도 숙제 내준 부분 이렇게 3지문 정도 볼게요. 오늘은 4지문인 건 지난 시간에 못한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숙제 냈던 거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자 그러면 숙제로 보도록 할게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